자, 이번 시간에는 165페이지고요. 제4장 회계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계관리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야 되지만, 이제 학습하실 때 이제 회계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회계 관리. 처음에는 한 4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3문제. 이게 이제 좀 실무가, 2차 시험 좀 난이도가 실무에 있다 그러면 한 4문제까지도 나오는데, 통상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흐름. 이 흐름 쪽에서 나오죠.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나 이 수익, 이런 그 자금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전체 큰 흐름을 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비용은 아니지만 초기에 혹은 이 운영 자금으로 인해서 걷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관리비 예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 주관식 문제가 나왔지만, 요 관리비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회계의 원리 형태의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하면 이건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뭐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관리비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초기에 소유자로부터 받아놓은 요 관리비 예치금. 요런 측면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기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용의 흐름, 비용 수익의 흐름, 전체로 볼 텐데,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예산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두 번째 이렇게 집행을 하죠. 예산대로. 그죠? 집행을 하고 집행 상황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산을 해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리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더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집행에서도 나오고 뭐 감사에서도 나오고 뭐 15에도 그랬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흐름적인 측면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기 전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렇게 착공신고하고 착공하면서 나중에 다 싣고 나면 사용검사를 받죠. 그럼 이제 여기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근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1개월을 살고 요걸 이제 정산을 해서 그 다음 달 언제까지 이제 요걸 요때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용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용될 이 비용을 요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형태로 소유자로부터 미리 징수를 하는 거죠. 징수를 해서 요때 사용을 하고 충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됐던 그걸 이제 비용을 정산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해서 이제 납부토록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또 채워놓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 이야기를 해보면, 요 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이제 초기에 필요한 요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업 주체가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 주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 주체가 이제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관리 주체도 징수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만 이게 이 돈이 다 들어오고 끝난다. 만약에 그러면 사업 주체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미분양된 게 예를 들어서 한 400세 되는데 한 50세대가 미분양된 게 쭉 해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입주를 했다. 분양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늦게 들어오는 그 세대는 그럼 관리비 예치금 부담 안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뒤에 이렇게 입주하는 세대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입주하는 이 입주자, 소유자, 이자가 돈을 낼 때 사업주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수인계하고 여긴 떠났으니까. 이쯤에서 인수인계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누구한테 둬야 돼?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납부토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65페이지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 해놓고 1번 관리주체는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사업체인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도 징수할 수 있다. 초기에. 관리주체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관리주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때 뭐 입주할 수도 있고 이때 입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관리주체한테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뭐 이걸 사업주체가 받았던 관리주체가 받았던 사업주체가 받았다면 쭉 해서 이제 인수인계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인수인계라는 걸 할 때 이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인수인계라는 걸 할 때 그 두 가지 관리비 예치금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인수를 합니다. 하나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 돈, 또 하나는 관리비 예치금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내역, 이 두 가지를 인수를 하는데 관리비 예치금은 누구한테 인수하냐면 인계하냐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주죠. 내역을 누구한테 줘요? 관리 주체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요 관리 주체한테 주는 요거는 이제 서류가 되는 거죠, 서류.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주체가 돈과 서류를 가지고 있다. 돈은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는 관리 주체 주는 요런 패턴을 취하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관리 주체는 요렇게 그 밑에 박스예요.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 구성 협력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 당해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하라. 이렇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역은 인수인계 파트에서 보시면 관리처 인수인계 사항으로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이나 장기선 충당금의 정리 변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돈과 서류가 따로따로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지나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에 살던 그 납부했던 입주자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이게 뭐 매매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제 잃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냈던 관리비 예치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 이야기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가 전세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소유권을 잃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주고 가는데 만약에 보니까 이 입주자가 관리비를 안 냈다. 장기 충당금 안 냈다. 그러면 요 관리비 예치금에서 이걸 공제를 합니다. 이만큼 이제 공제를 하고 후에 이제 나눠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관리비 예치금은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용어를 예전에 아주 초창기 저 입주할 때만 해도 1990년대 뭐 관리선수금, 뭐 선수관리비 뭐 이런 표현 했는데 2003년도 주택법 만들고 지나면서 이걸 용어를 통일했어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실 시험 문제로 이렇게 대두된 건 아주 최근입니다. 주관식 지난번 문제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써라. 요거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가장 이제 혼동되는 게 두 가지예요. 누가 돈을 받는 이 돈을 소유자가 낸다 이건 알아요. 사용자는 안 내고 소유자가 낸다 이건 아는데 얘도 받을 수 있고 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 관리비 예치금 관련해서 인계해서 돈은 입주자 대표의 서류는 관리주체 준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내용도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 예치금은 이제 비용은 아니지만 자본으로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자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뭐 이렇게 이제 보셨지만 어떤 회계연도에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려면 여기 1월 1일부터 돈을 쓰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하죠. 이걸 우리는 결산이라 그래, 결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짜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다시 또 확인하죠. 이제 결산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전반적인 이 과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예산하게 되면 두 가지. 예산안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예산안의 승인은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서류는 당연히 관리처가 만듭니다. 그리고 의결기구는 입주자 대표회니까 승인을 입주자 대표에서 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만 하라 그래요.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165페이지에 하단에 이렇게 나오죠.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결산. 그러면 이제 그 예산안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걸 좀 더 들여다볼게요. 예산안을 만들 때 뭐 이런 거죠. 1월 달에 뭐 이렇게 안전장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안전장부를 구입을 하겠다. 뭐 2월 달에 뭐 해빙기 안전진단하고 뭐 부속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하겠다. 뭐 3월 달에 저수 청소를 하겠다. 4월 달에 뭐 오수처리 시설 온이를 외부로 반출하겠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하겠다라는 거에 견적 내용을 첨부해서, 그러니까 돈을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바꿔놓은 것이 예산안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작성하려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이 예산안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예산 이제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과정은 이제 좀 이따 보시고, 이제 결산 내용을 볼게요. 이제 이래저래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려면 이제 결산서가 있어야 되죠. 결산서를 이제 누군가 승인을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의 작성을 관리주체가 하고요.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 대표회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산.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안전 점검도 하고 뭐 쭉 했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산에 정해져 놓은 사업 계획서에 따른 예산안에 있는 그 비용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결산입니다. 해놓고 뭐 더 나왔다, 덜 나왔다, 뭐 더 썼다, 덜 썼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죠? 그 서류를 관리처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업 집행 실적이 어떤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집행 실적. 그거를 제대로 얼마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결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의 승인은 뭐 예산 승인과 마찬가지로 다 입주자 대표가 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요 종료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예산과 결산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과 감사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집행. 자,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하기로 했다. 그럼 안전점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점검 할 때 비용이 들죠. 그러면 그 안전점검 업체가 누가 될 것이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행의 문제는 선정과 집행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정을 누가 할 거냐, 집행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싸우지 않게끔. 그래서 자, 각각 별로 선정과 집행을 이제 누가 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선정과 집행. 예. 반듯하게 안 그려지네요. 예. 선정과 집행을 누가 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비용이 이제 관리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보면 이제 경비, 청소, 소독, 이런 것들은 이제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큰 돈이 계속 나가는 돈, 일반적인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경비업자, 청소업자, 소독업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뿐만 아니고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수선 유지비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업자의 선정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관리 주체가 하고 집행도 당연히 집행기구 관리 주체니까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두 가지를 한 나머지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나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운동시설을 무슨 스포츠 회사에 맡겼다. 그러면 무슨 스포츠의 어떤 운동시설 관리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의 결정이라든지 물품 구입 매각, 또 잡수입, 재활용품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하고 또 잡수익이 얼마 발생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취득, 보험 결정 이런 거 전부 다 관리처가 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하고 집행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 선정과 집행을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것. 요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하는 공사.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게 부담을 주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겁니다. 집을 지업한 사람이 알아서 부담을 하는 거라서 그 돈 사용하는 거는 관리주체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 관리비 성격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가령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붕에 샌다 비가. 그러면 주민들 돈 걸어서 장기적 충당금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하자보수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있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사업주체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보수를 안 해주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하겠다. 그건 전부 입주자 대표에서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애매한 부분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은 했는데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하나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를 들면 20년이 지났는데 비가 새요. 그러면 지붕 공사 방송서 해야죠.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써야 되죠. 그러면 업체를 누가 할 것인지의 결정은 입주자 대표에서 합니다. 결정해주면 관리처가 집행하면 돼요. 자, 요 하나가 이제 최근에 늘어난 게 전기 안전관리 대행입니다. 안전관리 대행. 우리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둬야 돼요. 우리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 내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그 중에 규모가 1000kW, 이제 수전 용량이나 비상 예비 수전 설비 용량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수전 설비 용량은 1000kW, 그러니까 변압 용량이죠. 그리고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비가 500kW 미만이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요때는 이제 사업자 대행이나 안전공사 대행하는데 개인 대행하려면 500, 300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행을 줄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 직접 선임 안 하고. 요 대행업자의 선정은 입주자 대표가 합니다. 집행은 관리처가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다 알아서 하는 거는 하자보수. 그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다 알아서 하는 건 하자보수예요. 입하. 그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장전. 이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가 선정과 집행을 따로 하는 겁니다. 선정을 따로. 나머지는 전부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강제적으로 조금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는 관리비가 아니죠. 당연히 하자보수 보증금. 그리고 부담도 입주자가 하는 게 아니죠. 사업자가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관리비와 구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부과하는 거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은 관리비예요. 관리비 등 사용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 이제 관리비죠. 사용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을 때
하나, 둘, 나머지. 그죠? 하나, 둘, 나머지. 예, 정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경비업자가 선정이 됐다, 청소업자 선정이 됐다, 이런 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다 전자입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경쟁입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선정은 이 업체가 작아도요, 이거 선정할 때는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라고,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걸 준용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가 전자입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감사. 감사도 이제 법이 좀 최근에 개정이 되고 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감사는요, 이 지금까지의 예산, 결산, 집행 이 과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회계적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사가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그 감사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 감사는 우리 이제 그 임원의 업무 범위 보면 뭐 회계를 감사하고 뭐 업무를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2명 이상, 1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법률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내부 감사다 뭐 이렇게 해요. 어쨌든 이 내부 감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법적 제재가 없어요. 좀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해서 볼 수 있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그 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 인에 의한 감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외부 감사라고 하는데 관련된 법률은 주택법이 아니고 그렇죠.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그 외부 회계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인을 선정해서 하는 걸 이제 외부 감사라 그래요. 이건 이제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감사인을 선정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돈이 안 드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돈 들어가는 문제는 이게 조금 이제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막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법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선 요 의무적으로 해라 여기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500세대 이상은요 의무적으로 하래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의무적으로 해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럼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500세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300세대예요. 예.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300세대 이상이 무조건 뭐 이렇게 부정이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회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파급력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10월 31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법률적인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은 10월 30일.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이게 뭐 승강기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300세대 이상은 하라는 겁니다. 연일의 이상.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 하면 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럼 우리는 믿을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단 돈 내는 입주자 등이 일정 규모가 우리는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우리는 이제 통상 어떤 의사결정할 때 과반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서면으로 아유 우리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과반수도 아니고 이거를 받기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연일의 이상. 그래서 이거를 사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냥 300세대 이상은 그냥 받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충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건 이제 의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표현만 골라보면 감사, 외부 감사 대법원에서 안 하고 감사인에 의한 감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의무 대상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3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의 대상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편의상 나눈 겁니다. 임의 대상.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우선 이제 300세 미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상이 의무니까. 세대 미만. 그렇다고 300세 미만이 모두 임의 대상은 아니고요. 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30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택법 시행 제5장에 회계 관리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300세 미만의 규모에 해당한다. 하게 되면 동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동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제 대표적인 이거죠. 이 비용을 누가 내냐면 입주자 사용자가 냅니다. 이제 합해놓으면 입주자 등이죠. 입주자 등이 이 돈을 내요. 결과적으로 이 회계감사비는 일반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 등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주자 등이 야, 우리 회계감사 받자. 돈 낼 테니까.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여기 그럼 얼마가 이제 동의를 하면 받냐면 우리가 받지 말자라고 아까 할 때는 3분의 2였잖아요. 요건 10분의 1만 동의를 하면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받아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회계감사 한번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계 감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크게 없고 이제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이 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단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단지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300세 이상은 뭐 이렇게 이제 매년 받는 형태가 취해지고 그렇다고 임관리 대상으로서 300세 미만은 무조건 안 받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그만 단지라도 이렇게 원하면 받는다는 거죠. 자, 요 내용도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자, 166페이지고요.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그래서 감사인의 회계감사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감사인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외부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년 10월 30일까지 결산서와 뭐 이런 서류에 대해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연일의 이상 받아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랬습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으로 300세 미만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다 공개가 돼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감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사인을 이제 누구로 할 거냐, 요 입주자 대표가 선정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의뢰를 해서 좀 좋은 외부 감사인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추천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회계감사 할 때 관리처가 좀 부정한 부분이 노출이 될까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뭐 서류를 안 준다든지 뭐 거부 방해 기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 중에 회계감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요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5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회계감사를 받지 하거나 부정하게 받거나 46페이지에 회계감사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쭉 46페이지 하단으로 쭉 내려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 20번 보시면 거짓으로 보고 공개한 자. 요거는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회계감사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정확히 하시는데, 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뭐 여러분 감사 보고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종합 의견 적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이쪽에서 이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여기서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정. 여기에서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부적정인데 부자 지우고 적정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쪽 보고서가 나올 때 잘못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나오고 나서 뭐 공개를 안 하거나 뭐 아무튼 거짓 공개하거나 이쪽은 500만 원이에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건 잘못 받은 거잖아요. 잘못 받은 거는 이 보고서가 쓸모가 없어요. 다시 받아야 돼요. 돈이 또 들어요. 돈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세요, 과태료가. 근데 이거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거죠. 보고서는 제대로 된데 공개만 하는 과정에 잘못된 거니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정에 다시 공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천만 원, 500만 원. 이것도 좀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천만 원 과태료 요거 이제 같이 이제 정의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회계서를 작성 보관 5년간 보관한다. 뭐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정보 열람 복사 요구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계약서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또 공사나 이런 용역 이런 거 할 때 적정성 자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요 부분에 대한 위탁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회계관리 세 문제 나오지만 여기는 오히려 이제 사무관리보다 이제 맞추기가 더 쉽다 그랬잖아요. 요 범위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이 전체적인 부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부정하게 받은 것과 부정하게 공개하는 것이 벌칙이 다르다. 이런 내용까지도 좀 정확히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회계관리의 이제 큰 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흐름 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비를 부과하니까 관리비가 한두 문제 꼭 나오는데 이 관리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